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버크셔의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일하시는 황의성 씨를 모시고 주택시장과 또 주식시장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역시 권영철 씨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의성 씨. 우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본인의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버크셔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재정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황희성입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뮤추얼 펀드 투자라든가 네. 또 보험이라든가 기타 재정과 관련된 설계, 그다음에 유산 상속 계획, 세금 관련 문제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하면은 물론 보통 우리 교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한국에서부터 네. 땅 하면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황 선생님이 그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예. 또 많은 좋은 결과를 갖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1970년대 기업들이 공개되면서 많이 일반한테 보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주식은 오르는 때도 있고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주식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보다는 신뢰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식의 움직임과 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이 난 유동성이 증시로 공급돼서 증시를 올리거나 또는 거꾸로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행 관계라기보다는 선행이나 또는 후행의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선행과 후행에 대해서 얼마 만에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반년 내지 1년 시차를 두고 한 시장이 상승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주식 시장 하면은 대개 우리가 알기로는 좀 위험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저도 그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혹시 권영철 씨는 주식을 한번 해보신 때가 있으셨는지? 캐나다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예. 좀 해본 적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직 지금 현재까지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재미를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저도 한 30년 전에 주식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젊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좀 갬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페니스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때는 또 재미도 봤었고 지금도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한다면 좀 위험성이 많이 있겠죠. 예. 지금 아마 황희성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블루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맞습니다. 블루칩 우량주라고 하죠. 예, 우량주를 되게 취급하시는 게 그 보통의 그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주식을 그 사회자님이나 보조 사회자님이나 다 이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주식이나 또는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투기적 목적이냐 아니면 안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처럼 투자의 목적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하는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빨리 움직이는 주식인데 짧게 투자 기간을 잡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이제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높죠.
예. 그렇죠. 그게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을 내가 이제 5년이다, 은퇴 시점이다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위험을 얼마만큼 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위 리스크 레벨을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지고 하실 수도 투기성이 있고요. 좀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는 공격적인 투자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든지 투자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의 선호도라든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정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님들이 오면은 주식에 대한 그 상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저 부동산이 낫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손님들 중에서 보면 주식을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주식 폭락이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2003년도인가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도 있었죠, 한번.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번 있었죠. 1987년도에. 그렇게 주식 폭락이라는 거는 어디서 대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9.11 같은 거는 확연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대개 어느 경우에 주식에 대한 그런 폭락이라는 게 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는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공정한 시장 가격을 넘어서서 가격이 형성됐을 때는 시장의 기능으로서 그 공정 가격, 즉 페어 마켓 밸류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잠깐 이제 그 과거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에 증시가 폭락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폭락했던 건 1987년도에 예. 소위 말하면은 블랙 먼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블랙 먼데이 때는 하루에 다우존스 공업 지수가 23%가 떨어졌고 23% 떨어지는 와중에서 그 미국 증권 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시장 중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역시 기업 주가가 과도평가됐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보다 약 10년 지난 뒤에 1998년에 소위 저희는 IMF 사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에이시안 크라이시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의 환율을 필두로 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투자 심리가 따라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대체로 한 달 또는 길게는 1년 정도 후면은 떨어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배워왔습니다. 최근에는 2006년도 작년 이후에 증시가 한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 경우도 대개 2, 3개월 내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달에도 7월 말부터 8월까지 증시가 크게 하락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네요. 폭락하는 이유가 하나는 오버 프라이스가 됐을 경우에 또 하나는 뭐 natural or unexpected disaster 그렇죠. 같은 게 있었을 때 예,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과 그 주식 시장의 약간 좀 차이점을 좀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동산 시장을 쭉 보면은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1989년 그 시대만 빼고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그 주식 시장 같은 거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업앤다운이 많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렇죠.
저가 아닌가, 그 투자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과 투자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숫자는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40년 동안의 토론토의 집값은 한 9.2% 매년 복리로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반해서 지난 54년 동안 약간의 이제 그 비교 기간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그 포함되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12% 내지 13%가 상승했습니다. 예. 둘 다 주택이나 주식이나 말하자면 GIC 같은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지 채권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주식 시장은 1989년인가요? 예. 그렇죠.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죠.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우를 빼놓고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낙폭 없이 이렇게 오른 편입니다. 9.2%로. 예. 주식은 그거보다는 더 높이 올랐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반,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택은 한번 바이하면은 팔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짧은 기간 투자를 한다면 그런 투자 위험을 면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만은 장기로 주택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주택과 유사하게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그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냐고 예.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했을 적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죠. 덤빈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주식같이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변화가 심한 거는 진짜 전문가들의 도움이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낀 그런 예. 일이 그럼, 있죠. 예. 황희성 씨, 2007년도를 한번 바라보면은, 네네. 2007년도는 어땠습니까? 뭐, 주택이 아니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또 예를 들어서 2007년 초에 내가 어느 어마운트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네네. 그, 개인한 프로핏 그 마진이라든가 그런 게 네네.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 사회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올해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뭐 대체적으로 에버리지가 한 7% 정도 올랐죠. 연초 지금까지. 대비. 그렇죠. 예,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무래도 투자보다는 좀 나았다고 봐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현재 강세장은 2003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000년도부터 테크놀로지 버블이 해소되면서 그 주식의 하락이 2003년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와서는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다소 고전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첫째는 캐나다화가 연초 대비 약 7 내지 1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한 자산이 7% 올랐는데 캐나다화가 7% 평가 절상이 됐다고 하면은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약 7 내지 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7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 약 한 5, 6주 동안에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 나라마다 약간은 틀리지만은 대체로 8 내지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환율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브 프라임으로 인한 증시 하락 부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면은 대체로 15% 내지 크면은 2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 투자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현재 15 내지 22%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난 1년이나 1년 반 동안 투자해서 올라갔던 부분을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뭐 물론 우리가 주식하면은 주식
유사한 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뮤추얼 펀드라든가 bonds라든가. 이제 한국 분들은 보통 이제 채권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럼 채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식은 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주가를 갖고 거래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주식을 사거나 파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의 수익입니다. 소위 말하면 earning power입니다. 예. 회계적으로 EPS라고 해서 earning per shar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채권은 금리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하고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할인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금리로 표시된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채권을 산다는 것은 그 금리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한국 분들이 대개 하시는 게 그 말씀하시는 주식 쪽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채권 쪽도 많이 하시는지. 물론 뮤추얼 펀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기울으신 그건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없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한 3, 40명의 외국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국 분들의 손님을 보면은 비교적 안정 자산인 채권을 편입한 고객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나 또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재정 상담가들 케이스를 보면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는 채권을 투자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채권은 뭐 사실 한인들한테 채권보다는 대체적으로 주식 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그 뮤추얼 펀드라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그건 또 뭔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투자라고 그러면 대체로 개별 주식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회자님이나 권사회자님이나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보시면은 지난 5, 6년 사이에 개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재미 보았던 사람을 많이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식이라 그러면 노텔이면 노텔, JDS 유니페이스면 JDS 유니페이스, 러블로우면 러블로우 한 주식을 삼으로써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이 이제 개별 주식 투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주식 투자가 나쁘고 뮤추얼 펀드 투자가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서로 이제 장단점은 있죠. 근데 뮤추얼 펀드 투자는 이제 개별 주식에 반대해서 어떤 한 펀드를 산다. 이러면 캐네디언 펀드를 산다. 이렇게 치면은요. 일반적으로 펀드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한 8, 9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네디언 펀드 안에. 예, 그렇죠. 한 펀드 안에. 그러니까 어떤 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나의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미미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를 투자하는 것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반 개별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이제 특징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뮤추얼 펀드는 아시다시피 간접 투자입니다. 예. 간접 투자라는 것은 개별 주식 투자는 자기가 종목을 선택해서 거래하는 지점에 가서 이제 주문을 내는 데 비해서 직접 뮤추얼 펀드 투자는 돈을 맡기시면은 소위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 받은 돈을 갖고 자기의 투자 원칙에 맞게 골고루 이렇게 전문가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문가를 지원하는 분석가라든지 이런 보조 운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있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크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전문가에서 운영한다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그렇게 주식에 비해서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쪽이 더 가까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구분해서 주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뮤추얼 펀드를 택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인컴 펀드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약자를 써서 MMF
그것도 판세 네. 한 가지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황희성 씨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인컴 펀드하고 알겠습니다. 예. 많이 많게. 인컴 펀드는 채권 투자와 비슷한 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한테 선호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채권은 이자로 표시된 금리로 표시된 채권을 편입하는 것에 비해서 인컴 펀드에는 채권도 들어가고 기타 다른 기업 어음이라든지 은행 인수도 어음이라든지 소위 BA라고 그러죠. Bankers Acceptance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REITs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익 신탁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컴 펀드나 머니마켓 펀드는 채권과 비교할 때 똑같이 안정형 투자의 상품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컴 펀드 같은 경우 특히 그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정기적 수입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때 적합한 상품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머니마켓 펀드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주차시킨다기보다는 정차시키는 그 도구로서 머니마켓 펀드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두 가지 말씀하세요. 예. 간단히 예를 들면은 두 가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좀 했지만 정찰을 시킨다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런 걸 쓴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가게를 팔아가지고 한 15만 불이 있다. 예. 그런데 가게를 다시 살 때까지는 한 2, 3년은 내가 쉬겠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사실 주식 투자라든지 뮤추얼 펀드 투자는 1년에 사실 어떤 소정의 목적을 투자 수익 목적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투기가 됩니다. 투자의 그렇죠. 기간에 비해서 과다한 수익을 목표로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특정한 자금의 사용 목적,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비즈니스 살 때 쓰겠다라든지 그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단기적으로 놓아두는데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할 때 택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펀드는 조금 더 단기일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인베스트먼트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 보장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잠시 돈을 묶어두는 것을 이제 정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으신 대로 비즈니스를 팔고 남아있는 그 자본을 잠시 동안 2년이고 3년 후에 쓸 거를 계산해서 했을 적에 갖고 있는 그 자본만큼 빠지질 말아야 되는데 네네. 잘못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네. 역효과를 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니마켓 펀드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금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떨어질 경우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이제 그 서브 프라임 사태 때문에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과연 서브프라임이 뭔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서브프라임은요, 미국의 모기지 시장을 보면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상적인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모기지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좋지 않은 낮은 사람한테 일종의 가산금리를 붙여서 모기지 대출하는 서브프라임 마켓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부분을 알트T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금융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알트T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알트T, 모기지, 그다음에 레귤러 모기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체로 한 10% 내외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돌아가서 그런 인컴 펀드나 머니 마켓이 원금 손상이 100% 안 됩니다. 안 그러고 거의 안 됩니다. 한 이유는 될 수도 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머니 인컴 펀드라든지 머니 마켓 펀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빌 단기 재무성 증권이라든지 은행 인수도금이라든지 뭐 GIC라든지 이런 거를 편입해서 운용됐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금리가 붙어져 있는 서브프라임을 바탕으로 한 채권을 편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전문적인데요.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든지 그다음에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든지 또는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든지 이런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이런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인컴 펀드에 소량 편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지면서 그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머니마켓 펀드가 일부 마이너스 수익도 발생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투자자들이나 예금자들의 우려가 많으니까 비교적 양질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것들을 그 MMF라든지 인컴 펀드에서 제외하는 그런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하여튼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리츠라는 게 있죠. 그 뭐 부동산 신탁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리츠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건지. 네네. 예. 예, 이것도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꽤 많이 리츠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갖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리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로 상업용 부동산 건물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투자의 수입으로 하는 신탁의 형태를 리츠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 리츠에 투자한 것이 수익이 어땠었느냐? 이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한 달에 0.8% 내지 1%씩 작년까지는 그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연관성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오니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정적인 데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적 수입을 향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전 세계의 주요 국가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 기준금리가 1%에서 5.25%까지 많이 올랐고요. 영국은행이라든지 유럽은행 또는 아시아 일부 은행들도 대개 지난해부터 금년도 초까지 금리를 5차례 내지 7차례, 횟수는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컴으로서 이자 비용을 까고 투자 수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가졌는데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투자 수익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캡 레이트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본 프로에서도 1회인가 2회 때 한번 캡 레이트를 언급한 바 있어서 저는 뭐 여기서는 뭐 언급을 하지 않게요. 그래서 캡 레이트 하락으로 인해서 리츠의 수익이 떨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어디가 좋다 그러면 거기다 특정한 지역에 편중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UK나 Germany라든지 유럽의 특정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이 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체 리츠 수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수익에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면은 역시 캐나다화가 지난 6개월 동안 상승이 많이 7 내지 10% 상승했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캐나다화의 미화에 대한 환율은 97센트가 넘습니다. 예.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캐나다화가 30년 만에 1977년 이후로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난 6개월 사이도 캐나다화가 거의 주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강세가 리츠의 평가에 또 마이너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원인이 리츠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유익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더 모시고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황희성 씨 하여튼 아주 좋으신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민들 부자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이 주식에 관심이 던가 또는 뮤추얼 펀즈라든가 내지 반지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주식 투자에는 크게 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은 원칙에 충실하게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투자 기간은 얼마로 잡을 건지, 아니면 세 번째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본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가까운 전문 투자 상담가를 재정 상담가를 만나셔가지고 상의하셔서 의뢰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투자의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투자한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셔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소홀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내가 투자한 자산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재정 상담가와 정기적으로 상의를 해나간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목적하신 그런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버크샤이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일하시는 황의성 씨를 모시고 부동산 시장과 또 주식 시장에 대한 공통점을 또 틀린 점을 저희들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황의성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